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옴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라인 123회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볼수록 매력있는 볼매 임지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정명숙님.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스카프를 보니까 네, 가을입니다. 가을이 깊어졌어요. 네, 네. 추워서 맸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하늘은 참 예쁘더라고요. 하늘을 안 봤네요. 전 요즘에 하늘 보면서 네네. 길 걸을 때 네네. 스마트폰 말고 하늘 네네. 보면서 사실은 스마트폰을 보지만 네. 그리고 커투님. 네, 안녕하세요. 커투입니다. 네, 푸나님이 항상 네. 투남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가을쯤 되면 가을과 네. 잘 어울리신다고. 네네. 저도 네. 스카프하고 나온다고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잊어버리고 그냥 나왔네요. 네. 다음 주에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123 123회 방송이고요. 2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등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안 지킨다. 라는 내용인데요. 네, 이거는 제가 가져왔는데요. 우리 장애인분들의 직업 활동이 단순히 그 복지 차원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이제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권리를 되찾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법을 통해서 그 장애인분들을 그 일정 부분 이상 꼭 고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모범을 보여야 될 공공기관들에서 그 의무 고용을 하고 있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그 위반을 했을 때 내는 부담금으로 그것을 그냥 회피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데 이제 보면은 어떤 기관에서는 또 지켜지는 게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어떤 기관에서는 어떤 직종에 어떤 또 장애인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상호 검토해서 할 수 있는 한 같은 우리 네. 인간으로서 동료 인간으로서 그분들이 또 직업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또 성취감도 느끼고 경제 생활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걸 부담금으로 그냥 떼운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부담금의 액수를 조금 증액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약간 네네. 네, 벌점 같은 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만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꾸 회피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또 그런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는 한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를 하면 참 좋겠는데요. 네, 오늘의 안타깝습니다.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선택했던 거는 집안 곳곳에 해바라기 조화가 있었는데 그 안에 카메라 렌즈가 있었다. 그러니까 몰카 무섭네요. 사연인데요. 몰카의 범인이 새아버지였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 딸 2명의 뭐 거실과 방안과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를 했다라는 건데 요즘 막 이렇게 몰카 사건들이 좀 공공장소에서도 있고 KBS 직원 화장실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용하는 사람도 좀 경계하고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정상적이진 않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가게의 상황을 좀 알기 위해서 또 그 사장님들이 그런 네, 또 CCTV. 예, 핸드폰을 통해서 그 영업장을 살필 수 있는 또 CCTV도 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근데 CCTV는 보이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지만 네네. 몰카 같은 거는 이제 특정 그러네요. 목적을 위해서 네, 설치를 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네네. 네, 이것도 오늘의 이슈는 아니었고요. 오늘의 이슈는 지역균형 선발이 싫었나 서울대 사범대의 모 학과가 면접에서 지원자 전원 떨어뜨렸다. 네. 네.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그 수시 전형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역 균형 선발 전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원자가 17명이 있었는데 해당 학과는 아마 모집 정원이 그 지역 균형 선발 전형에 6명이 모집 정원이었는데 6명을 단 한 명도 뽑지 않았다는 거죠. 17명 전원을 다 탈락시킨 거고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 여기가 사범대 소속인 걸로 밝혀져서 가리키는 선생님이란 직업이 어떤 직업인데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해야 되는 곳인데 어떻게 사범대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조금 그 진짜로 적합한 사람이 없어서 면접에서 C를 줬다기보다는 혹시 그 지역 균형 선발 전형으로 뽑히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전원을 탈락시킨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보니까 이 면접 시간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라 거의 10분 내외 네. 정도라고 하네요. 네. 네. 그 10분 동안에 지원한 학생들 다 떨어뜨렸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이런 전형으로 들어간 학생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또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서울대 이제 높은 커트라인의 학과를 들어갔다 그러면은 축하를 해주는 마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지역 균형으로 갔어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면서 그런 선발 기준에 대해서 조금 반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학교를 다닐 때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지역 균형 선발 이렇게. 그러게요. 네. 처음에 사실 그 입학한 학생만 알지 친구들한테 굳이 얘기하지 않으면 쟤는 지역균형 선발로 뽑힌 애구나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요. 저도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그 수시로 합격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면 뭐 그러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뭐 임진님 지금 아니라고 하니까 조금 어떻게 말씀드려야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는 애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뭐 왕따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서울대 학생들이 잘못했네요. 그죠? 맞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었거든요. 이게 사실 지방이 교육 환경이 좀 열악한 면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지방에서 초중고를 다 나오다 보니까 사교육도 거리가 멀고 또 이렇게 새로운 교육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런 면에서는 이게 사실 어떤 혜택이라기보다는 어떤 균일한 점을 맞춰주는 것이 아닌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맞춰주는 그런 선발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그 취지 때문에 이게 도입이 된 건데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들어간 학생들이 알게 모르게 유형무형의 어떤 압박을 받는다 내지는 이렇게 대놓고 뽑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수시 전형의 어떤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학생들을 못 뽑았기 때문에 정시의 인원을 늘렸는데 이거는 또 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정시의 인원이 늘어나면 또 응시하는 학생의 숫자가 더 많아지잖아요, 수시보다. 그래서 이거 장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수시 관련해서 그 대학교들 전부 다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그 감사받았던 연대나 고대만 해도 그렇죠. 그 일부일 것 같거든요. 그거 한번 뒤집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전수조사도 좋은 말씀인데 저는 그냥 제도를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제도 자체를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도 뭐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쭉 학교들을 조사했는데 그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2명이 교차해서 서류를 검토해야 되는데 1명이 한 번 해서 점수 주고 2번째 해서 점수를 주고 그래서 물론 편법이죠. 당연히 위법이고 그래서 당신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나는 이중인격처럼 유체이탈로 이용을 해서 A로 처음에 점수를 줄 때는 A라는 시각에서 평가를 했고 두 번째 또 평가를 할 때는 B라는 시각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어느 누가 그리고 대학이라고 하는 게 뭐 아무래도 그 사람의 인생에서 많은 것을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부분이 큰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리고 정의의 문제가 이슈가 되는 이런 시기에 이거를 누가 믿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수시라는 제도를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수시 70%, 정시 30%죠. 그러니까 최소한 숫자라도 조금 바꾸는 게 물론 대부분 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은 뭐 반대의 얘기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너무 좋은 제도니까. 근데 이론은 이론이고 그 나라의 실정, 우리나라의 실정, 현실과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번 사안만 보더라도 실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사례인 것이고 제가 드라마 하나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 드라마를 좋아해가지고 JTBC에서 했던 드라마인데요. 블랙독이라고 여기 이제 강남에 있는 사립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시 문제, 수시 문제, 그다음에 대학의 입학 사정 관계의 뭐 갑을 관계 이런 것들이 잔잔하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요즘의 교육 환경, 학교 이런 곳은 어떤가 그런 걸 조금 살짝 엿볼 수 있는
문제 엿볼 수 있는 드라마라서 한번 추천드리고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메일 갈게요. 네, 썬더버드님의 이메일입니다. 저는 상식적인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48세 경기 버스 기사입니다. 격일제로 근무하다 보니 15시간 정도 운전을 하면서 팟캐나 유튜브를 듣고 있습니다. 하루 15시간 정도 팟캐를 듣다 보면 시사 문제가 뻔하니까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데요. 보통은 조중동이 문제다, 스브스가 문제다, 나베랑 조국 장관이랑 비교하고 검찰이 어떻고 판사가 어떻고 기재부가 어떻고 그러니까 문제만 똑같이 지적들을 하는데요. 사실은 정말 지쳐갑니다. 이제는 문제점이 뭔지는 시청자들이 다 알 겁니다. 이제는 정말 해결책이 듣고 싶어요. 어떻게 문제점들은 촛불 정부 3년 6개월 동안 더 커진 걸까요?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보다 더 크게 좌절감을 주는 건지 이거는 정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왜 촛불 정권에서 박근혜 청와대에 근무했던 홍남기를 경제수장으로 임명해야 하는지 1차 재난지원금 때 대통령 의지에 정면으로 반박했던 그 홍남기를 왜 계속 유임시켜서 문제를 키우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진영에는 인물이 그리 없는 걸까요? 문 대통령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조금도 진보하지 않는 사법, 언론, 관료주의 문제에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틀린 건가요? 방송하시는 분들도 윤석열 비판하고 홍남기 비판하고 김명수 비판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임명하신 분은 비판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좋은 사람을 임명하는 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하고 큰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문 대통령님의 실책이 분명 있다고 봅니다. 문 대통령님이 대통령 되시고 제일 많은 혜택과 금전적 이익을 본 사람들은 극우 유튜버들과 검찰, 언론 등 정부 비판 세력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제발 방송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서 속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좋은 방송 항상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썬더버드님의 메일이었고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이 정도의 어떤 불만이라든가 생각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뭐 정부가 나가는 방향이랑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모두 다 자를 수는 없잖아요. 네. 인사가 뭐 반드시 다 성공할 수도 없고 관료주의라는 게 네. 관료들 사이에서 나와 맞는 우리 정부와 맞는 코드를 찾아내기가 그런 관료를 찾아내기가 쉬운 일도 아니고 윤석열만 해도 이 사람 뭐 잘하네, 수사 잘하네, 윗선 눈치 안 보고 잘하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뽑아놓고 보니까 자기 사리사욕만 채우고 있고 이런 것들을 미리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무조건 바로바로 잘라내고 또다시 채용하고 할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정책이라면 그게 과연 올바른 사회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홍남기 같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1차 때는 대통령님이 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라고 해서 그다음에 여야가 전 국민 지급에 합의를 해서 전 국민에게 줬듯이 이런 것들이 바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사람이 모든 거를 다 마음대로 한다면 그게 바로 권력 남용인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관료들 전체의 생각과 일반 시민들, 민주 시민들의 생각의 격차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사회 지금 지도층, 지위를 갖고 있는 우리가 적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지도층들도 생각이 일반 혹은 민주 시민들과는 격차가 크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조금 반영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근데 뭐 사법부만 해도 사법고시를 보고 그다음에 뭐 사법연수원을 지나서 그 같은 사람들끼리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은 사건들을 다루고 하다 보면 생각이 갇힐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부처의 고위 공무원이 되는 분들도 시험 보고 합격해서 그곳에서만 그 문제들을 다루니까 어떤 현장을 체험할 기회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정책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조금
인문학적인 사고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관료이신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조금 나누다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저희 국민들에게 나눠줄 때만 해도 그분이 속한 그 집단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 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원칙이 확고하시더라고요. 근데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급박한데 그 전에처럼 그렇게 완고하게 정책을 쓸 수 없어야 되는데 그게 바른 정책이라고 굉장히 신념을 가지고 계신 걸 봐서 저도 이게 관료들하고의 그런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생각의 차이가 그만큼 큰 것 같아요. 뭐 미국도 뭐 지금 우리가 뭐 트럼프나 이런 걸 봐서 야 저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나 뭐 이렇게 우리가 비웃기도 하고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연방의회에서 법률이 통과되는 게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89% 90% 지지하는 법안도 통과되는 비율이 30%를 넘지 못한대요. 대부분 10% 20%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각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실제로 지도부에서 집행하는 거는 그만큼 거리가 큰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장관을 교체한다고 하면 또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임기가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 또 바꾸면 또 적응을 해야 하고 그래서 지금 좀 마음에 안 드는 인사라도 조금씩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거 그래서 법무부 장관님이 사법부 개혁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하나씩 바꿔나가는 게 어찌 보면 인재를 등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아닐까,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그 공무원들의 공문 아래야 한글 쓰는 것 좀 그거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좀 뭔가 바꾸고 변화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니까 모든 걸 왜 아직도 다 한글로만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이메일이었고요. 댓글 가겠습니다. 저군요. 네. 이경섭님, 공수처 태생이 문제가 많았지만 일단은 한 문턱은 넘고 봐야 한다. 왜 많은 국민이 촛불에 들었겠는가? 푸른하늘님,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밀린 개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부 다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야 내년 재보선과 2022년 대선에서 표를 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다. 기득권 세력이 저항하면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할 일을 하고 결과에 책임지면 된다. 썰트님,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되길 기원합니다. 삼성이 기술 도둑질로 인류 기업이 된 거라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기술 개발자들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태자마마님, 민주당 의원님들 제발 부탁이에요. 국민의 짐당에 휘둘리지 말고 몸살이지 마시고 제발 뭘 해야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원하는지를 알아주세요. 그동안 일베 정치 세력의 편승에 마구 휘두르는 기득권이다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일부 똥파리 언론들과 싸워줄 민주 정치인이 되어주기를 대다수 시민이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는 정치인은 시민들도 알고 계시며 다음에도 지지해 주실 겁니다. 반면 몸살이며 할 말 못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은 다음을 기약하지 마시길. 민주당을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180석에 걸맞는 강한 민주당의 모습, 개혁의 모습들을 보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어찌 생각하면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이제 나름 그 자리에서 또 법안도 만들고 개혁을 하고자 움직이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움직이는 의원들도 많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 뭘까요? 언론들이 안 써주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진중권이나 뭐 이런 사람의 말만 써주기 때문에. 네. 다음 가겠습니다. 네. 추억 여행님. 민주당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추 장관님을 대선 후보로 지지합니다. 장관님의 정치 경력과 행보에 큰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네요. 김정호님, 추 장관님, 정의와 법조계 개혁에 대한 책임감 감동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김병효님, 꿋꿋하게 강하게 정의의 봉을 휘두르시는 든든한 추 장관의 가는 길 함께 하겠습니다. 공숙님, 추미애 장관님, 야당과의 기싸움에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저 완전 팬 됐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님 아들 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이미 다 소명이 됐음에도 아직도 잠부를 못 끄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계속해서 맞서고 계시는 추미애 장관님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네, 늘 푸른 소나무님. 황교안, 국민의 세금 먹는 쓰레기 치우니 이제는 가짜 쓰레기가 온 국민을 우롱하네. 국민의힘 원내대표만 되면 쓰레기 잡화가 되니 국민의힘당 퇴출시켜야 한다. 바람소리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지지할 수 없는 적폐당. 주호영이 같은 인간이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건 바로 수국골통의 본산지 대구를 믿고 오로지 지만 국회가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밥그릇 물그릇님, 요새 태산과 같은 흠을 지닌 태흠이가 조용하네. 덕보다 흠이 압도적으로 많은 덕흠이의 흠이 낱낱이 까발겨지는 걸 보고 겁 묵었는가배. 비겁한 녀석. 이광열님, 우리나라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정말 제대로 된 참 보수 세력이 나와야 하는데 이 나라 보수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은 모조리 지들 이익을 위해서는 나라도 팔아먹을 극강 매국노들밖에 없으니 에휴. 네, 박덕흠 씨는 국감도 불출석하시고 네, 조용히 계시긴 한데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다뤄줘야 되는데 사실 보도하는 언론이 많지가 않아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추미애 장관 아들 건에 대해서는 모든 언론이 대서득필하고 계속해서 뭐 단독이니 이런 보도 전쟁을 했는데 박덕흠에 대해서는 유독 기사를 쓰지 않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비리 수상한 낙찰 이런 건들이 터지더라고요. 도대체 몇 천억을 해드신 건지 정말 임명박만큼이나 그렇게 큰지 네, 그 실체를 알고 싶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코코9657님, 우리는 알아야 한다. 안진걸 소장님 같은 분은 이 시대에 어디서 찾아보기도 힘들다는 것을 힘차게 응원해주고 힘을 줘야 한다.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늘 그랬다. 진보 정권 때는 광복 이후 토착외구, 친일매구, 좀비 집단들이 사회 곳곳에 독보서처럼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소수가 다수를 농락하는 이 현실을 바로 직시해야 한다. 김성태님, 사람이 변질되는 것은 주변 환경의 변화와 자신이 그 환경에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스스로 뒤처진 환경에 적응하고자 색을 바꾸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어 갑니다. 우편향의 사람들은 과거 자신들이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민주화 운동이나 뭔가 억눌려 있던 피해의식의 응어리를 엉뚱한 곳에서 해소하고 그것이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우편향이 정당하다고 합리화합니다. 풀카운트님, 악인들이 활개치는 유일한 요인은 선인들의 수수방관이다. 진중권 이야기는 계속해야 합니다. 신발끈 목자님, 조중동과 극우들의 마리오네트 인형 같은 척척석사 진석사님, 존경받는 문호를 새치어로 조롱하고 자신의 가치를 근거 없는 조롱과 비아냥으로 증명하는 왕주댕이, 나무로 만든 마리오네트 인형,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결국은 땔감, 잘 가라 부끄러운 한국이나. 최종음님, 나 또한 문재인 정부를 무조건적으로 찬성하진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독재 친일 적폐들의 완전한 사멸과 저런 카멜레온 같은 것들의 청소 후 이루어나가야 될 정치 형태라고 생각한다. 네, 남노당 빨갱이 박정희님, 가짜뉴스 양산하는 조선일보, TV조선, 월간조선, 국짐당 패거리들, 그들에게 세뇌되는 노인들이 국짐당 존재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이민들레님, 3인 성호, 세 사람이 호랑이 말을 하면 없는 호랑이가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박하나님,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가짜뉴스 제조하는 놈들을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할지 답답해요. 아이소언님, 조정래 작가님은 첫마디가 토착 외구들 중에는 일본 유학 갔다 온 사람들 등등 말씀하셨다는데 본인한테는 확인도 안 하고 조선일보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라고 말한 걸 언론들이 떠들었다고 하지요. 수진님,
가해자, 피해자를 바꿔치기 하는 자들이 뭔 수작을 할 줄 알겠어요. 받은 사람이 결백을 주장해도 줬다는 사람 말만 믿고 범죄자로 만들잖아요. 그러니 확실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검사의 회유에 넘어가 거짓 증언하면 훨씬 죄가 높아진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도록 공개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소문을 내야 허튼 짓을 못합니다. 네, 조정래 작가님에 대해서 그 토착객 외구들 중에 일본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토착 외구를 빼고 그냥 일본 유학 갔다 오면 다 친일파가 된다라고 조중동이 보도를 했죠. 조중동이. 네. 그리고 등단 50주년이시라서 그 기념으로 아리랑 책을 개정판에 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내용이나 이런 거에도 약간 좀 개정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혹시나 아직 아리랑을 안 읽으셨다면 또는 한번 읽으셨는데 개정판은 어떤 내용일지 혹시 궁금하다면 네, 구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작가님이라서 네, 광고 드렸습니다. 진짜 그 아리랑 네. 태백산맥 한강 시리즈는 대단했죠. 저는 태백산맥 세대긴 한데 저도 태백산맥부터 시작을 했는데 진짜 막 밤새 읽었어요. 그 1권, 1, 2권 정도의 그 약간의 지루함을 넘어서면 그 뒤에는 진짜 신세계가 펼쳐지잖아요. 네. 그리고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현충님. 일반인이 국회를 방문하면 누구를 만나는지 알려야 해서 청탁하기 어렵지만 기자는 누구를 만나는지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삼성이 이용한 거다. 양승철님. 조중동은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끝까지 개혁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눈치 살피지 말고 끝까지 개혁해야 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소나무 파인추리님. 채널A와 TV조선은 폐지해야 합니다. 가짜뉴스와 왜곡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왜 이리 관대합니까? 이것은 범죄를 넘어 테러에 버금가는 큰 해악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장이 아니고 가짜이며 왜곡입니다. 언론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보도할 수는 있습니다. 불법적이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가짜뉴스와 왜곡 보도의 범주입니다. 이것은 뉴스도 아니고 언론도 아닙니다. 범죄이며 테러입니다. 관대한 정서, 방송사에 부여한 권위와 권력에 맞는 책임과 엄중한 법 집행이 필요합니다. 왜 이리 관대하고 너그럽습니까? 그들이 휘두르는 펜 끝에 피 흘리는 정의와 국민이 있습니다. 피 흘리는 조국 가족과 윤미향 의원과 강경화 장관님과 수많은 민주진영 인사들이 있었으며 선량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뼛속 깊이 뿌리 박힌 언론사에 대한 경외심과 권위를 우리가 깨야 합니다. 철밥통, 방통위와 언론사들 깨 부숴주세요. 김숙님, MBC 이보경 국장 잘라라. 수준 이하네. 네, 이보경 씨는 MBC 뉴미디어 뉴스 부장이고요. 네, 이분도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죠. 네, 너무 참담한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어떻게 모르더라고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네. 어떻게 그런 말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갇혀져 있다가 점점점 뭐랄까 더 사회가 진보의 방향으로 가면서 그 길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서 뭐 이런 본 모습들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네, 제 TV조선에 대해서 TV조선 이제 안 보기 운동도 하고 하잖아요, 다들. 근데 제가 이제 맛집 찾아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찾아간 맛집에 TV조선이 틀어져 있으면 그냥 식사는 물론 하고 나오지만 그 다음부터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네. 그 아까운 맛집 하나 버리시는 거네요. 네. 근데 버린 곳들이 꽤 있어요. 네. 네, 은근히 틀어놓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식당에 뭐 TV조선 뉴스가 틀어져 있다거나 하면은 다음부터는 가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그분들은 그 식당 주인분들은 국민의힘 지지자일 테니까요. 네. 안티 혐오님, 한국은 수구 기득권 옹호 세력과 그것의 반대 세력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수구 기득권 세력이 스스로 보수라 하니 그 반대 세력은 자연히 진보가 된 상황인 것이죠.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그 수구 기득권들의 프레임에 살다 보니 그 프레임을 깨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듯합니다.
이기련님. 외구들이 짜놓은 종북이란 틀에 여전히 갇혀있는 자들. 나는 종북이 아니다고 계속 말하면 외구들이 그래 니들은 종북이 아니구나 라고 해주나? CC님. 친일파가 대통령 했고 육군 참모총장을 했고 지금도 설치고 있는데 뭘 더 바래요. 그들을 아직도 추앙하고 똥꼬 팔고 사는 인생이 수두룩한데. 스티커 최님. 한시라도 빨리 국립묘지에 처박혀 있는 반민족 행위자들을 파내어 부관 참시해야 할 텐데. 네. 감옥 귀신 닥근혜님. 마차님의 말씀 좋아요. 내가 죽고 났는데 후손이 윤주경이야. 없는 이만 못합니다. 아이고, 적극 공감합니다. 초이바람님. 국립묘지 한 귀퉁이에 친일 매국노들만 모아서 한 놈 한 놈 묘 앞에다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고 친일을 하였는지 표기하여 학생들 교육의 장으로 사용합시다. 친일 매국놈들 묘라고 입구에다 표기하면 매국노 후손들이 자동으로 묘를 옮기지 않을까요? 라이용덕님. 김병기 박사의 독립운동사라는 책을 출판 금지했다고 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이 쓴 책을 한국학중앙원,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 역사재단, 국립중앙박물관 등 친일 역사학자들 몰아냅시다. 빨리 식민사학자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네, 지금 새로 시작한 프로그램이죠. 그 전국민 교육방송이라고 해서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계속 이런 친일 문제, 친일 청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굉장히 재미도 있고 공부도 되더라고요. 이런 친일파를 네, 하면서 분노도 되고요. 근데 저도 부관 참시보다는 초이바람님 얘기처럼 그런 묘 앞에 표시를 해두는 것, 그래서 우리가 친일 청산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 자체도 교육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어떠세요? 이것도 뭐 되게 상당히 재미있는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그러면 또 다툼이 일어나겠지만 결국 묘를 파서 옮기던 이런 식으로 알리던 이제 그 사람들이 알려지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것 같고, 근데 이런 시행착오는 다른 나라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스페인도 그 스페인 내전 있었을 때 그 프랑코라고 독재자 네. 그 사람이 있었던 거를 뭐 이제 새로 파냈고 얼마 전에, 그리고 프랑스의 그 판테온 신전이라고 이제 그 프랑스를 만든 사람들을 모셨는데 거기도 처음에 이제 이런 실수들이 있어서 그다음부터 뭐 최소한 그 사람 사후에 몇 년이 지나고 검증 기간이 지난 다음에 뭐 묻도록 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과정 중에 있으니까 너무 슬퍼하지만 마시고 요번 것을 기회로 잘 어떤 제도나 어떤 여론들이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어떤 장소가 가지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판매한다. 해서 묘지를 다른 곳으로 그 친일 묘지 뭐 이렇게 따로 그분들만 따로 모아뒀으면 어떨까? 야스쿠니 신사로. 네. 명숙님 여기에서는 또 과격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네, 이승재님. 낙태죄는 폐지가 답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바른 성교육과 성에 대한 바른 계몽이 뒤따라줘야겠죠. 웃긴 건 종교단체에서 성교육은 하지도 않고 금욕과 법적 규제만을 외치는데 이렇게 멍청하고 책임감 없는 짓거리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악습입니다. 강호춘춘님. 청렴하고 깨끗한 선진국에서는 많이 배우고 많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받는 기득권 세력들이 약자를 위해 배려하고 도움을 준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득권들은 못 배우고 가진 것 없는 약자들을 어떻게 하면 등쳐먹을까, 사기를 칠까, 그렇게 골몰하며 살아왔다. 그래도 좀 많이 배운 축에 속한다는 의사라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도 없고 인성마저도 팽개쳐버렸다. 까불지 말고 내년에 시험 봐라. 네랑카이 77님. 의대생들이 시험 봐야 인턴으로 뽑아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 있는데 시험 본 사람이 부족하니 큰 병원들이 졸댐. 자기들 대신 밤새워 일할 노예 인턴이 부족해서 병원장들이 왜 사과를 할까? 부려먹을 노예 좀 뽑아줘 이거지. 네, 성인이라면 본인이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1년을 지금 기다릴 수가 없다고 계속 시험을 보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는 얼토당토 않고요. 그다음에 물리적으로도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실기 시험을 봐야 하는데 그 시간이
충분치 않다. 네. 뭐 그 90일 전에 공고가 나가고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뭐 올해 연말 안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고 뭐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그렇다는 네. 얘기도 있다. 저는 이 낙태죄 얘기도 제가 오늘 이 아이 고르면서 사실은 그 오늘 고른 거 말고 하나 또 고민했던 게 천주교 신자 1051분이 낙태죄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에 찬성하는 어떤 지지 선명을 발표하셨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천주교라고 하면은 어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정치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진보적인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또 생명 존중, 낙태죄에서는 아주 강하게 그 어떤 종교보다도 반대하는, 그러니까 낙태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항상 지지해 오셨는데 이제 그 천주교 신자분들이 1051명이 시대가 바뀌었고 낙태죄는 폐지해야 되고 개인의 자유 그리고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낙태를 개인적으로 반대하면 교육을 하거나 어떤 종교적으로 나의 신념을 알리거나 이렇게 해야지 법으로 만들어서 너무 손쉽게 내가 믿는 생각을 이렇게 뭐랄까 강제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그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낙태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사람들 보고 낙태를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선택권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선택권을 주지 않고 무조건 이거밖에 못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무슨 강요죠, 강요. 그래서 조금 그게 뭐 저는 남성입니다만 조금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완전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용어 자체도 낙태라는 말을 임신 중단이라거나 이런 식의 말로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라는 말 자체가 너무 폭력적인 거고 그 행위 자체를 일단 비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말씀대로 낙태죄, 그러니까 임신 중단도 전면 허용이 돼야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그 전에 앞서서 진짜 성교육, 피임 교육 이런 거 반드시 잘 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성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지난번에도 이 아이의 채택하려다가 안 했던 게 초등학교에서 바나나 가지고 네, 성교육 하려고 했던 거, 그거를 학부모들이 반대했다라는 건데, 왜 반대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좀 없고요. 네. 근데 이제 뭐 낙태죄라는 게 단순치는 않잖아요. 사실은 단순하지가 않은 게 그 낙태죄라고 하는 것 안에 뭐 법적인 거, 또 의학적인 거나 도덕 윤리적인 거, 또 신학적인 그 모든 문제들이 응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낙태죄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문화된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있으나 마나한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전면적으로 폐지되는 게 맞다고 또 보겠지만 어쨌거나 이번에 정부에서 14주? 네, 네, 14주를 또 어느 정도 기준선으로 잡은 거는 그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는 그 노력을 저는 좀 높이 사고 싶어요. 이게 여성들의 입장에서만 헤아려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굉장하게 완곡하게 임신 중단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 저는 한편 생각으로는 그런 게 어떤 현실을 좀 가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낙태라는 게 오히려 뭔가 태아라는 것을 이미지화한다고 생각하거든요. 1, 2주 뭐 이런 걸 태아라고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논리나 이런 네, 것들이 그 이제 모든 나오는 것들은 건 있죠.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지 그게 법이 너는 잘못했으니까 너는 처벌받아야 해 이런 식으로 네, 그건 정하면 안 그건 된다라는 아닌데 거죠. 사실 우리가 개인이 사회를 떠나서 또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간단치는 않아서 이게 조금 더 앞으로 또 더 많은 또 논란은 있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공감할 수 있는 건 이런 성교육 같은 거, 진짜 학교에서 그러한 것들, 너희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에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정말로 인지시키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사후 피임약을 어린 친구들이 급하게 막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현실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후 피임약은 전문약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사 처방전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약으로 풀어라.
그 부분만 좀 해결이 돼도 너무 위험한 발상인 것 같은데. 아니 왜냐하면 지금 여성들의 몸에 자기 몸의 결정권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그래서 의학적인 것까지도 다 같이 포함되는 굉장히 이게 간단치가 않은 문제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해야겠죠. 네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은 또 여성만 처벌의 대상인데 맞아요. 아이는 혼자 만드는. 그러니까요. 그 남성도 함께 뭐 처벌을 받던지. 그렇습니다. 그 시술을 한 의사도 그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모든 거를 왜 그 임신한 여성에게만 돌리는가라는 그렇죠. 것도 네.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될 문제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현실적으로 사후 피임약을 일반 약으로 그렇게 해야 그렇게 막 여기저기 막 너무 난처한 얼굴을 하고 다니는 그런 어린 학생들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그러면 해봤어요. 오히려 그 학생들의 피임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더 경각심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피임을 꼭 해야 된다라거나 그 어린 친구들이 뭐 임신 실수를 하거나 이런 것들, 피임에 실수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저 사람이 사랑해서 원하는 건데 콘돔 없이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끌려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래 사후피임약 먹으면 되지라는 식으로 너무 풀어져 버리면 더 큰 문제가 있을 수도 그래서 있다. 간단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 내가 결정할 사항이지라고 하면은 또 할 말이 없어지니까요. 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김은숙님, 맞습니다. 전 미국 사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품격은 단연 으뜸입니다. 트럼프만 봐도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큰 축복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박지호님, 현재의 정치는 대한민국의 분수령이라 생각합니다. 젊고 깨인 인재들이 나라를 끌어야 합니다. 구태는 구태일 뿐, 과거로 회귀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고 시대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천미경님, 대구 알매입니다. 최민희 의원을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본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분인데 어서 국회에 입성해야 하는데 아까운 사람입니다. 건강하시고 언제나 함께 행복하세요. 그리고 이 방송도 평소 잘 본답니다. 네, 제가 뭐 대구, 경북, 부산 뭐 이쪽에서 댓글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거의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쪽 지방에 계시는 분들, 듣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대통령의 품격, 네,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네. 제 이명박근혜 때 진짜 우리의 대통령이 이명박이고 박근혜라는 게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축복과 자랑스럽다고 느낄 만큼의 그런 대통령을 만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갈게요. 네, 서플렉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미스터 로버입니다. 1988년에서 1989년 사이에 파주 봉일천의 캠프 하우저에서 근무했던 미군입니다. 그 당시 봉일천에 있던 클럽 문에서 만났던 수미라는 이름을 쓰던 분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이름은 가명일 수도 있으며 발음상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단지 수미 씨의 안녕과 행복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소한 정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게시판을 올리는 저는 로버 씨의 지인입니다. 로버 씨가 한국어가 서툴러서 사이트 이용에 어려움이 있기에 제가 대신 올립니다. 미스터 로버 씨는 1988년에서 89년 3월 13일까지 근무하다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복귀했습니다. 수미 씨는 그 당시 20세로 보였다고 하며 89년 2월에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클럽 종업원 고정 멤버였으며 그 당시에는 긴 생머리였으나 89년 2월 사라지기 전에는 머리를 잘랐다고 합니다. 특징으로 영어 실력이 아주 좋았고 가끔 안경을 썼습니다. 전에 남자친구가 있었으며 사진첩도 많았고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로버 씨를 부를 때는 나의 늙은 요구르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사라졌을 당시 클럽 주인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말했다. 내일 돌아올 거야. 이번 주말에 돌아올 거야. 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상한 소문도 돌았었는데요.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소문, 또 다른 병사의 말로는 그녀가 매우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가족이나 가족 일부가 중국에서 왔다고 말한 적도 있었고요. 미스터 로버씨가 귀국하던 날 가명일 수도 있긴 한데 수미 씨에게 편지를 써서 문밑으로 밀어 넣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수미 씨 방의 위치는 클럽 뒤에 있었고 클럽 뒤에서 나간다면 바로 오른쪽에 위치했고 옆문으로 등을 통하여 들어갔을 경우에는 바로 앞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소식을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합니다. 로버트 씨가 미영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첨부된 영상에 얼굴이 또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두 분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로버 씨가 거의 29년 동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두레방이라는 기지촌 여성 모임에도 수소문을 하고 있습니다. 로버 씨 말씀이 당신은 그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을 뿐이고 그녀가 지금 현재 괜찮은지 알고 싶은 뿐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새날과는 상관이 없는 댓글인데 이분이 좀 되게 간절하게 여성분을 찾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또 일규애를 생각하는 제가 댓글로 채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분 서플렉스라는 그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 찾고자 하는 여성분의 영상이 있어요. 한 2분여 정도? 네, 그래서 혹시 보시고 내가 아는 사람이랑 비슷한 것 같다. 또는 이 시기에 같은 곳에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메일이나 댓글을 통해서 좀 제보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가져왔습니다. 네. 29년 악의는 없으신 것 같아서 네. 네, 말씀하시죠. 아니요. 29년 동안이나 이 소식이 그렇죠. 궁금하다고 하셨으니까요. 얼마나 간절하실까요? 네, 꼭 찾게 되길 바라겠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주크님, 정기 후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새날 응원합니다. 노데스로부터 관심을 갖게 된 민주당 지지가 김어준, 김용민 등의 박해 방송에 열광하면서 여의도 광장, 한강변을 찾아 헤매던 시절도 언 십수년이 지났고 어느 날부터 하루의 시작을 새날, 김어준의 뉴스공장, 팟캐 방송과 함께 시작하고 끝내면서 삶의 정체성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날과 뉴스공장 등에 감사합니다. 트윗에서도 도희라는 아이디로 열심히 일조를 해왔지만 정식으로 새날에 회원 가입을 하면서 이제야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100년 정권 연장 방송으로 더욱 성장해서 오직 민주정부가 성공하길 기원하는 차후 YTN도 인수하는 그런 새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영혼 1급수 담그기님, 정치 1번, 이 프로가 은근히 차분하게 여러 이슈를 다뤄주니 너무 좋네요. 역시 새날은 스킵하고 넘어갈 프로가 하나도 없네요. 구독료가 정말 아깝지 않습니다. 푸나님 고맙습니다. 대박 정훈이님, 제주 생고기 동순이 누님네 저도 단골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와서 우리 새날 가족 이야기 많이 하고 갑니다. 기회 닿으면 자리 한번 하시죠. 네, YTN 인수 노리는 곳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YTN의 그 사업까지 덤으로 가지게 된다면서. 네. 그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매일 12시에 새날로 그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네, 자기 전에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일어나시면 뉴스공장을 듣고 이러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댓글은 여기까지였고요. 앞으로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좋은 댓글들 모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공감뿐 사연입니다. 요즘 너무 하루하루 슬프고 딸에게도 미안하네요. 저희 딸이지만 너무 못생겼어요. 제 눈에는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지만 지나가던 그 누가 봐도 정말 못생긴 얼굴이에요. 이게 이목구비 문제도 있는데 얼굴형이
양쪽으로 빵빵해서 얼굴이 커 보이는 데다가 눈이 작고 코가 콧대가 없어서 소위 말하는 진짜 못되게 생긴 얼굴이라고 해야 하나요? 심술꾸러기처럼 생겼다고 해야 하나요? 남편이 좀 얼굴이 그래요. 근데 그게 남자면 괜찮은데 정말 남편 얼굴에서도 단점만을 닮아버렸어요. 그 와중에 남편네 집안 유전자가 너무 무서운 게 시할머님, 시아버님, 시아주버님 남편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남편이 조금 살찌면 시아주버님이 되고 시아주버님이 연세가 조금만 더 들어 보이면 시아버님이 되고 시아버님이 여장을 하시면 시할머님이신 거죠. 솔직히 저는 외모나 이런 게 어릴 때는 문제가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보내고 나니까 유치원 때는 몰랐는데 애들이 정말 너무 잔인해요. 며칠 전에 딸애가 집에 와서 우는데 애들이 놀렸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얼굴이 둥그런 데다 볼살이 많으니까 볼빵빵 사춘기라고 놀리다가 조세호 씨, 강재준 씨 등등 약간 살집 있고 눈 작으신 연예인 이름으로 별명 지어서 부르나 봐요. 정말 미안해 죽겠어요. 딸아이가 통통도 아닌데 얼굴만 동그라니까 괜히 뚱뚱해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자라면 진짜 인격 형성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사실 뼈는 아직 건드리면 안 되니까 나중에 해주더라도 쌍수와 코 필러 정도를 해줄까 하고 견적도 좀 알아보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네. 라는 사연이고요. 저희가 사실 오직 공감뿐이잖아요. 네. 근데 공감할 수가 없는 사연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분이 인격 형성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사연자님의 딸로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딸을 이렇게 못생겼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살면은 얘 피곤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예쁜 구석을 찾아서 예쁘다고 해주고 칭찬해주고 볼빵빵 사춘기 귀엽네 라고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외모 때문에 좀 자신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지 않기를 그거를 가르쳐줘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인데 지금 얼굴을 고쳐준다라는 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 초등학생인데 지금 성형수술이 말이 됩니까? 저는 좀 약간 보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사실. 네. 그러셨군요. 근데 조세호 씨는 제가 얼굴을 알아서 귀엽던데. 그분이죠? 요즘에 살 좀 네. 빠지셨다고 나오던. 네. 제 실물로 홍대 카페에서 뵀는데 실물로 보니까 되게 TV보다 잘생기셨어요. 네. 그리고 나름의 매력이 연예인인데요. 있고. 코미디언으로 나와서 웃기게 해서 캐릭터를 잡아서 그렇지. 연예인인데요. 그렇죠. 네. 근데 진짜 요즘 세태를 잘 반영하는 그런 50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가 그냥 이상적으로 고민하지 말아라, 외모 신경 안 써도 된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자존감이 낮으면 지금 임진님 잘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생겼던 자존감이 있고 내가 뭘 잘해 이게 생기면 그 뒤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거 어떤 하나의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외모 때문에 혹은 공부를 못해서 집이 가난해서 자존감이 낮아지면 이제 모든 게 무너지는 상황이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래도 좀 챙겨주고 싶겠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직 너무 어려서 이렇게 손을 대면은 나중에 혹시 잘못돼서 후유증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아이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예체능이 됐던 공부가 됐던 그 하나의 특기를 갖는 게 되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춤을 좋아하면 춤을 좀 잘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 그림이라든지 악기라든지 노래라든지 그래서 아이가 특기가 하나 있어서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좀 여자분들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는 요즘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운동이거든요. 일단은 남자는 운동을 잘하면 걔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사회생활을 할 때 되게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이제 참고로 저는 운동을 못해서 되게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그런 게 되게 이렇게 사회생활 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하는 거를 찾아내서 그거를 키워주는 게 자존감을 또 높이는 방법인데 그것보다는 사실 손쉬운 거잖아요. 성형수술은.
돈만 들 뿐이지. 그리고 이 고통이나 이런 거는 다 온전히 딸이 느껴야 되는데 지금 못생기고 놀림받을까 걱정되고 이런 것 때문에 성형수술 고민한다라는 거 그것도 자기 혼자서 이거 너무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은 아직은 초등학생 저학년 같은데 뭐 이거를 좀 생각하고 있다는 거는 너무 빠르고요. 뭐 나중에 본인이 원하고 요즘 엄마들은 뭐 대학 들어가거나 하면 기본으로 또 해주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친구들하고의 관계를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뭐 생일이나 이럴 때 친구들도 좀 초대하고 해서 조금 그 아이들끼리의 관계가 조금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 아니면은 이게 정말로 문제가 되면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선생님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조금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다 그 초등학교 시절을 겪어봤잖아요. 그때 놀리는 거 아무 생각 없이 놀리는 거잖아요, 사실. 아무 악의 없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는 거는 집에 와서 울더라도 그걸 좀 잘 달래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헤쳐나갈 수 있게끔 상처받지 않게끔 교육을 시키고 보듬어줘야지 이걸 좀 해결책을 잘못 생각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초등학교 정도까지 되게 약간 부끄러움이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그 얼굴이 좀 잘 빨개져가지고 굉장히 컴플렉스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뭐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좀 이렇게 쭈뼛쭈뼛되고 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중학교쯤 가니까 막 이렇게 귀엽다고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칭찬을 받으니까 좀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나 매력 있나 봐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래서 어떤 그런 잘하는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칭찬이 그 사람의 자존감을 좀 높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들어간 딸인데 지금 이 친구가 뭘 잘하고 뭐 앞으로의 얼마만큼의 잠재력이 있는지를 모르는 건데 그걸 이제 와서 지금부터 외모로 평가를 해버리는 것 자체가 엄마 된 자세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세상이 좀 잔인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 뭐 어떤지 초등학생들 이렇게 겪어보진 않고 다 들은 말이어서 과장된 것일 수도 있는데 조금 현실적으로 많이 잔인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아마 이분도 오죽하면 뭐 고민이 되셔서 성형수술을 하실까 뭐 50이고 하니까 공감도 되고 아이도 우리가 그랬듯이 그거를 지나고 나면 아 그랬구나 헤쳐나오는데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넘길까 되게 아프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정답은 사실은 좀 힘들겠지만 깨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순간 너무 아프잖아요. 그게 좀 저는 좀 공감이 되네요. 저도 힘든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으로서 되게 아플 텐데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는 그냥 왕따로 12년을 버텼습니다. 잣다 비슷하게 왕따로 저 혼자 그냥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근데 그걸 버틴다라는 것도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네.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조금 둔해서 그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막 이제 실제로 근데 누가 와서 나를 때리고 돈을 뺏고 요즘처럼 뭐 뉴스에 나오는 거지. 그랬다 그러면 정말 힘들었겠죠. 근데 그냥 거기서는 혼자 있으면 아무도 터치는 안 하니까. 네. 근데 요즘은 하도 험한 소리를 많이 들어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네. 일단 공감은 하는데 이제 정답은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맞긴 하죠. 저도 이제 딸이 7살이다 보니까 애가 보는 이제 방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 만화는 되게 좀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 애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뭐 프랑스 쪽에서 하는 그런 만화라거나 이런 데를 보면 외국의 만화들은 꼭 그렇진 않아요. 뭐 이렇게 흑인이 주인공인 그런 만화들도 있고 반드시 예쁘지 않고 뭐 이런 식의 애들이 주인공인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있거든요. 만화들이. 그래서 좀 약간 아이들이 보는 매체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너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도 되나 싶은 것들이 가끔은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외모 지상주의를 은연중에 아이 때부터 좀 가르치지를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진짜 그래서 환경을 반영한 50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정말 이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젊은 아이를 키우시는 젊은 그 부모님들은. 지난번 이 아이 때 네. 38kg 되려고 한다는 그 중학생들의 사연도 네네. 있었잖아요. 그 뭐 개말라 되고 싶다고 네네. 진짜. 38kg라니. 네. 그런 것도 다 하니까 어떤 외모 지상주의에 그렇죠. 대한 거죠. 아, 제가 저 정도 외모를 가지고 싶다라는 거. 그래서 외모에 집착하게 되는 거 자체가 내가 내세울 게 외모밖에 없다라는 또 반증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뭐 외모는 조금 그렇더라도 외모가 막 이렇게 잘나지 않았더라도 나는 다른 걸로 매력 있어. 난 다른 걸 잘해라고 하면서 좀 자존감을 키워주는 게 서로에게 다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이 자존감 있는 사람이 확실히 사회생활을 할 때도 좀 상처를 덜 받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정말 뭐 인성이 기본이긴 합니다만 인성만 가지고 살기는 뭐 세상이 너무 험해져서 조금 본인이 이렇게 잘하는 특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런 것들을 하나 갖고 이제 인성을 갖고 힘든 시기를 버티면 조금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를 기대해 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어른들이 맨날 혐오 갖고 싸우잖아요. 여혐, 남혐 아까 저기 우리 그 낙태 임신 중단 가지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싸움들의 모습들이 너무 이게 제가 과민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한테도 그대로 넘어가서 아이들도 옛날 같지 않아서 되게 잔인하게 싸우는 게 있지 않은가. 다행히 저는 뭐 경기도라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저도 뉴스에서만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걱정이 돼서 저도 말을 좀 더 하게 되네요. 네. 네. 아무튼 성형수술은 아니다. 다른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메일과 댓글로 함께한 세나 한나인 방송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